남자는 만인지상이었다. 아버지처럼 돼지 아들이라는 꿈이 있었다. 명분과 허세를 버리고 실리정치를 하고 싶었다. 모든 것이 일장순몽이었다. 조카와 신하들의 모반에 밀려 유배를 당했다.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광해군. 조선 역사에서 임금 자격을 허락받지 못한 불운한 인물이었다. 영화가 시작되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자막이 나타납니다. 도망치는 게 분명한 임금 일행과 추적대가 숨가쁘게 모습을 나타내죠. 모반의 현장입니다. 영화는 조선 3대 반정 중 하나인 인조반정의 현장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인조반정은 광해군 제위 15년인 1623년 3월 12일에 능양군이 중심이 된 서인 세력이 광해군과 대북파를 축출한 쿠데타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낮았는데도 우연과 행운이 겹친 끝에 성공한 쿠데타이기도 하죠. 비슷해 보이지만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은 많이 다릅니다. 중종반정 때는 연산군의 폭정을 중단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중신들마저 연산군에게 등을 돌렸죠. 인조반정은 광해군과 그의 지지 기반인 대북파를 제거하고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게 목표였습니다. 대북파는 중심 인물들이 제거당한 후에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조정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향후 조선의 미래를 180도 뒤집어 놓았던 쿠데타인 겁니다. 인조반정의 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폐모 살제의 원한. 두 번째, 친금 배명 정책의 반대. 세 번째, 민생을 외면한 실정. 이 중 세 번째인 민생을 외면한 실정은 쿠데타를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민생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조의 아들 14명 중 중전의 소생은 임목대비의 아들인 영창대군이 유일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조의 후계자로 영창대군이 논의되기도 했죠. 정통 후계자를 제치고 왕이 된 광해군은 후궁인 공빈 김씨의 두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취약한 왕권을 보완하고 정통성 시비를 잠재우고자 다양한 옥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영창대군과 임해군을 죽이고 임목대위마저 폐위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조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의 둘째 아들 능창군이 유배되어 17살에 사망합니다. 아들의 요절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 정원군은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죠. 훗날 인조가 되는 능양군은 정원군의 큰아들로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에 복수를 맹세한 끝에 반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즉, 인조반정은 광해군의 왕권 강화 작업의 희생양이 된 정원군 부자의 원한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참전 이후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1616년에 여진의 부족장이던 누르하치가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운 후에 착실하게 세력을 키웁니다. 당시 명과 후금의 부군이 뒤바뀌는 기색이 뚜렷했기에 광해군과 대북파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중립 외교정책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했던 명분론자들은 이러한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명에 대한 의리를 앞세우며 광해군의 외교정책을 친금 배명이라고 비난하면서 반정의 대의명분으로 활용했습니다. 광해군은 현군이면서도 홍군이었습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많은 서적을 편찬하고 대동법을 시행했으며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친 것은 현명한 정치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궁궐 공사 과정에서 무리를 해서 백성의 경제를 붕괴 직전에 몰아넣었다는 비난도 듣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쿠데타 세력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민생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기 마련이니까요. 역사에 기록된 과정을 보면 인조반정은 실패가 거의 분명한 쿠데타였습니다. 거사를 벌이기도 전에 정보가 누설되고 주도자들의 신상이 노출되었으며 이탈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 직전에는 주도자 중에 한 명인 이이반이 배신하고 역모를 누설했습니다. 역모 사실이 2차례나 보고되었는데도 광해군은 이상하게도 역모자들을 체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모의 주동자인 이귀의 탄핵을 요구한 대북파의 요청을 거부하고 이귀를 비호하며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임금이 역모 일당을 비호해준 덕분에 친왕파는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정군은 내통한 훈련대장 이홍립이 창의문을 내어준 덕분에 쉽게 궁궐을 접수했습니다. 반정을 주도한 이귀, 김자점, 김유웅, 이괄 등은 반정 성공의 공을 인정받아 공신 목록에 올랐습니다. 인조와 반정 공신들은 인목 대비 폐위에 적극적이었던 대북파의 핵심 요인들을 모두 사형시키고 200여 명에 달하는 측근들도 다 유배를 보냈습니다. 인조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소북파도 된서리를 피하지 못합니다. 결국 소북과 대북은 권력 투쟁의 여로에서 사라지게 되죠. 광해군 가족도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세자는 유배지를 탈출하다 실패한 후 사약을 받고 죽었으며 세자비는 자결합니다. 패비 유씨는 화병으로 죽습니다. 광해군은 강화도에서 제주도로 이배되며 구차한 목숨을 이어가다가 아내 류씨가 죽은 지 17년 후에 사망하고 맙니다. 인조반정 주도 세력의 주장과 달리 반정 후에도 민생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권한 서인들은 대북파의 재물 분배 문제로 꼴사납게 다퉜죠. 논공행상 과정에서 공신들의 갈등이 심각해진 끝에 마침내 난이 일어납니다. 인조반정 1년 후 1624년 이귀 등은 반정의 1등 공신인 이괄이 역모를 꾀한다고 보고를 올리고 관련 인물을 문추하는 동시에 이괄의 아들 이전을 한양으로 압송합니다. 분노한 이괄은 거병에서 평안도와 황해도를 점령하고 3월에 한양마저 점령합니다. 인조는 명나라에 파병을 요청한 후에 공주로 피난을 해야 했죠. 하지만 기세가 좋던 이괄의 3일 천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전투에서 도원수 장만에게 패하고 부하들에게 살해된 것입니다. 이괄의 난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조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괄의 난으로 인해 한양 방어가 강화되는 대신 관서지방 방어 체제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미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후금의 침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왕조 교체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명분에만 집착하던 인조와 서인은 반청을 표방하다가 정미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왕이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하는 삼전도의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다운 결말이었다고 할 수 있죠. 영화 검객에는 정묘호란 이후 청나라로 끌려갔다가 조선으로 돌아온 여자들이 거래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들은 당시 환향녀, 즉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으로 불렸습니다. 환향녀는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 때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의주나 평양 등 북쪽 지방에서는 벼슬아치나 양반의 첩까지도 끌려갔습니다. 청나라에 끌려간 여자들 중 대다수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어렵게 많은 돈을 주고 돌아온 여자들조차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치욕을 감수하며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이혼을 요구당했습니다. 이때 이후 환향녀라는 명칭은 한양년으로 변질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를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영화 검객은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구체적인 손익분기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객 수 150만에서 200만 명으로 추정되던
손익분기점에 많이 못 미치는 관객 수 18만에 그치고 말았죠. 주연을 맡은 장혁은 무술을 연마한 배우답게 나쁘지 않은 액션 연기를 펼쳤지만 전반적으로 영화 전체의 액션씬 설계가 그리 만족스럽게 보이진 않습니다. 제목이 검객인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의 검술 묘사가 인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매 씬마다 자세가 비슷해서 컨트롤 V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제일 실망스러운 것은 태율과 구루타이의 마지막 대결 장면인데요. 태율이 보여주는 최후의 비기가 황당할 정도로 어이가 없습니다. 스토리 또한 평범하고 엉성하죠. 후금의 실력자인 구루타이가 격에 맞지 않게 시정 잡배 마냥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또 스토리가 엉성하다 보니 장혁을 제외하고는 등장인물들의 역할도 애매합니다. 태옥이나 화선은 긴 출연 시간에도 딱히 하는 일이 없고요. 민승호는 조선과 후금을 오락가락하면서 중심을 못 잡을 뿐입니다. 차라리 후금 대 조선이라는 거창한 구도는 빨리 포기하고 일개 검객으로서 태율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좀 더 알차게 이야기가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상 검객 리뷰를 마치겠습니다.